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 노인이셔서. 매일같이 샤워하시는데도 냄새가 좀 나더라. 농담 아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200. 이미 계약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라고? 30년을 참았어.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어. 2억에 200 내고 살던지 각자 길을 가든지. 74세 할머니가 30년 동안 함께 살던 아들 가족에게 이런 폭탄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목포에 사시는 이경애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설로 재구성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다. 74세를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 그래도 여전히 침대 오른쪽 끝에만 몸을 웅크리고 잔다. 슬리퍼 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을 지날 때 그 소파가 눈에 들어온다. 20년 된 중고 소파. 준호가 엄마 위에 특별히 사왔다며 들여온 5만 원짜리 중고 소파였다. 지금은 내가 앉는 자리만 푹 꺼져 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자리. 어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며느리 혜령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온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누운 채로 하는 말이다. 나는 대답 없이 물잔을 들고 갔다. 감사합니다.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5성급 호텔 직원에게 하듯이.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할머니 굿모닝. 손녀 민서만이 밝게 인사했다. 아이고, 우리 민서 일찍 일어났네. 도시락 싸줄까? 네,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내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오직 이 아이만이 나를 진정으로 반겨주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 늘어날까 봐요. 혜령이 세탁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이미 준호와 혜령, 민서의 옷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내 옷만 바구니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옷이 따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된 게. 아침 식탁, 가족 4명이 둘러앉았다. 엄마, 회사 늦어서 먼저 가요. 준호가 후다닥 일어났다. 저도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민서 학교 보내주시고요. 혜령도 마찬가지였다. 고맙다는 인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당연한 일인 양. 현관문이 닫히고 집엔 나와 민서만 남았다. 할머니, 오늘도 가사일 하러 가세요? 할머니가 다른 집도 도와드려야 돼. 할머니는 왜 매일 이래요? 아빠는 쉬는 날도 있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왜일까? 할머니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할머니 힘드시죠? 민서가 내 거친 손을 만지며 말했다.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다. 아주 큰 거짓말이었다. 10시 가사 도우미 일을 나갔다. 남의 집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 청소, 빨래, 요리. 집에서 무료로 하던 일을 다른 집에서는 돈을 받고 했다. 아이러니했다. 아주머니, 정말 깔끔하게 잘하세요.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낫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남의 집에서는 인정받는 일을 자기 집에서는 왜 당연하게 여겨질까? 오후 5시 30분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5,000번도 넘게 반복한 일상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언제부터 내 시간이라는 게 사라졌을까? 모든 시간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다. 현관문 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고 혜령은 민서의 숙제를 확인했다. 나는 여전히 서서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할머니도 앉아서 드세요. 민서가 말했다. 할머니는 서서 드시는 게 편하셔서 그런 거야. 혜령이 대답했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푹 꺼진 그 자리에, 원래 내 자리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가족일까? 어머니, 어머니 이거 어때요? 향수였다. 좋은 거예요. 어머니 드리려고 산 거예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뭔가 어색했다. 며느리가 나에게 선물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 고맙구나. 나는 받아들였지만 사실 향수는 잘 안 쓴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며느리의 성의를 봐서 혜령이가 퇴근하기 전에 살짝 뿌리곤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혜령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 그 향수? 아, 그거 나 안 쓸 것 같아서 어머니 드렸어. 향이 좀 별로더라고. 잠깐 샀다더니 안 쓰는 걸 나한테? 우리 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 노인이셔서. 매일같이 샤워하시는데도 냄새가 좀 나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귀까지 얼굴이 달아올랐다. 모멸감과 수치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다. 냄새? 내가 냄새가 난다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냄새를 맡아봤다. 나는 맡을 수가 없었다. 매일 샤워하고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는데 그날 저녁 나는 향수를 평소보다 많이 뿌렸다. 어머니, 오늘 향수 많이 뿌리셨어요? 아,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요. 아, 그거 한쪽 손목에 한 번만 뿌리고 이렇게 다른 손목으로 비벼서 어머니, 어머니? 아, 오늘따라 왜 저러시지?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잘 준비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손을 덜덜 떨며 바라본 거울 속의 내가 너무나 초라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뭔가 달랐다. 혜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다. 아들의 무관심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다. 거실에서 준호와 혜령이 나누는 대화를. 요즘 그 어머니 좀 이상하시지 않아? 안 하던 행동을 하시질 않나? 성격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 당신은 못 느꼈어?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다. 맞아요. 정말 당신 말대로 어제는 내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셨다니까? 며느리 혜령의 목소리도 들렸다. 치매 같은 거 초기 증상 아닐까 혹시? 그러게. 만약에 치매라도 걸리시면 큰일인데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전문 시설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야. 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댔다. 요양원? 3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다음 날 나는 저녁을 차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방에 들어갔다. 아들과 손녀딸은 짜장면을 시켜 먹었고 며느리는 야근 후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잠시 얼굴을 감쌌다. 피곤해 보여 괜히 말 건네지 말자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청소기 미셨어요? 나는 또 대꾸하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갔다. 며칠 후 준호와 혜령이 할 말이 있다며 나를 식탁에 앉혔다. 엄마, 저희 이번에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2주 정도 유럽으로 갈 예정이에요. 혜령이가 오래 준비했거든요. 혜령도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럽이라니.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을 혹시 나도 같이 물어볼까? 아이, 당연히 나도 가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래도 그냥 기다릴까? 내가 고민하던 사이 민서가 밝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도 같이 가? 나는 애써 침착했다. 순간적으로 애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유럽은 좀 힘들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다. 사실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아, 네, 어머니. 그 유럽은 너무 길어요. 보름이나 돼서. 어머니 연세에 장거리 비행의 보름 여행은 현실적으로 좀 힘드시잖아요. 거기서 아프시기라도 하면 병원도 제대로 못 가요. 혜령이 걱정하는 척 말했다. 엄마, 그럼 유럽 말고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면 안 돼? 역시 우리 손녀딸밖에 없구나. 민서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민서야, 혜령이 딸을 째려봤다. 이번에 우리 처음 가는 가족 여행이잖아.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민서는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편하게 좀 쉬세요. 친구분들도 좀 만나시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정말 그동안 내가 쉬지 못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건가? 정녕 내가 친구 따위는 만들지 못하고 살아온 건 모르는 건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여행 출발 전날 밤이었다.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삐끗함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다. 저녁 8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119에 신고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야근 중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정신이 없어 보였다. 엄마, 지금 제가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면 얘기해요. 끊을게요. 준호는 내가 말할 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에 당장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령아, 내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죠. 화장실 청소 그냥 놔두시란.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근데 어떡하죠? 저도 야근 중인데. 의사가 뭐래요? 몇 시 수술인데요? 그 새벽 6시에 한다더구나. 6시? 어, 아, 그럼 일단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일단 준호 씨랑 상의해 볼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는 그렇게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민서도 학원에서 올 시간이라 민서 엄마는 집으로 가봐야 되고, 저는 내일 여행 때문에 오늘 이 일을 다 처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어, 저희가 일단 바로 갈 수 있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구했거든요. 아는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아주 친절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래요. 괜찮으시죠? 나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은 내 반응이 평소 같지 않아 이상했는지 재차 변명을 이어나갔다. 아,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늘 아침 7시 비행기라 애들 엄마는 가서 짐 마저 싸기도 해야 돼서요. 수술하려면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다구나. 아, 그렇구나. 어쩌지? 어머니, 그럼 제가 이따 병원이랑 얘기해서 일 끝나고 가서 사인해 놓을게요. 걱정 마시고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세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수술대에 오르는 날 그들은 예정대로 여행을 떠날 생각밖에 없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서 바로 뵐게요.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아침 6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는 돌아봤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들 내외는 이미 공항으로 향했을 것이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깨어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만약 오늘 6시에 수술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해도 그들은 여행을 떠났을까?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을 떠다 주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신대요? 2주 후에. 네. 그럼 어디 멀리서 여행 중이신가 보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옆 침실에서 내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도 수술을 받으셨나 보다. 가족들이 와서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뭐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할머니 빨리 나와서 나랑 놀아요. 까르르 까르르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고부간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고부간이 있구나. 신기했다. 나는 내 병실을 둘러봤다. 간병인 아주머니만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 침실의 따뜻한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죽어도 여행을 떠났을 아들 내외. 내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도 비행기 시간만 걱정했던 아들의 목소리.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됐다. 정말로 됐다. 이제는 그만하자. 아들 내외 식모살이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다 그만두자. 손녀딸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나는 그들의 진짜 가족이 아닌 걸 깨달아 버린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요즘은 핸드폰 조금만 할 줄 알면 정보는 차고 넘쳤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퇴원하자마자 부동산에 연락했다. 반전세로 내놓고 싶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 원. 맞죠? 하늘도 나를 도왔는지 곧 아기가 태어나 급하게 신혼집을 구하는 부부가 나타났다. 손녀딸이 커오며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 있지만 오히려 따뜻해 보인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낙서 외에는 집이 너무 깔끔하다고 마음에 들어 해서 다행이었다. 2주 만에 모든 게 끝났다. 계약서까지 다 작성해 버렸다. 그들이 유럽에서 노는 동안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너희들 여행 간 사이에 이 집 반전세로 내놨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며느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농담 아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200. 이미 계약했고 다음 달부터 들어올 사람을 구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무슨 짓? 내가 내 집 내놓겠다는데 못할 짓이니? 너희가 나한테 했듯이 똑같이 말해줄게. 난 내 사정이 있으니 너희 사정은 알아서 해라. 어머니, 2억에 200은 너무 비싸요. 저희가 어떻게 그 돈을... 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싸? 30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서 비싸? 30년을, 자그마치 30년을 너희 뒷바라지 하면서 일했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쉰 적이 없어. 3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졌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게 민수한테 무슨 짓이에요? 가족이라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외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도 모시고 사느라 힘든 거 없었는 줄 아세요? 다 참고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럼 너희들은 한번 말해봐라. 가족여행에서 나를 뺀 건 갑자기가 아니었니? 내가 수술할 때도 그 가족여행을 떠난 건 갑자기가 아니었어? 엄마, 그건... 아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앞으로 2억에 200 내고 살아. 그러면 내가 계약 무르마. 그게 싫으면 나가고. 어머니, 그런 돈을 저희가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월세도 저희 월급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너희 형편에 맞게 빌라로 가든지. 나도 이제 목포로 내려가서 내 집에서 편히 살고 싶어. 할머니, 지금 우리 내쫓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왜 따로 살아요? 민서가 울먹이며 물었다. 손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민서야, 할머니가 너를 내쫓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 할머니는 민서 없이 살 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녀딸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노인네 혼자 내려가서 뭘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대책이 있으셔야지. 혜령이 소리쳤다. 너희들 여행 가 있는 내내 생각은 충분히 했어. 그만해라. 민서는 앞으로 민서 안 보실 거예요? 지금 이대로 끝내시면 어머니, 저 민서 절대 못 보여드려요. 나는 기가 찼다. 급기야 민서를 무기로 쓰다니. 그동안 왜 며느리가 좋은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을까? 나는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울고 있는 손녀딸에게 다가갔다. 우리 강아지,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내려와. 할미가 민서 오면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내가 직접 업고 먹이고 재우고 키웠던 내 손녀딸의 별이 박힌 듯한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꾹 참고 말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민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작디 작은 어깨가 흐느끼며 진동할 때마다 내 속이 1000번, 10,000번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 내외는 그 후에도 여러 번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다가오는 날짜에 급하게 빌라를 구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90짜리 투룸. 집을 찾기 어려워서 외진 동네로 이사 가기로 했단다. 외진 동네였지만 상태는 꽤 괜찮은 빌라였다. 혜령이는 빌라를 계약한 뒤에도 예전 버릇 그대로 눈물을 보이며 나를 조종하려 했다. 어머니, 꼭 이러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인 저, 손녀딸 민서까지 이런 허름한 빌라에서 살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눈물로 회유가 안 될 때는 달콤한 말로 제안을 하곤 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진짜 어머니 가사노동 하시는 것도 200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챙겨 드릴게요. 내려가서 괜히 혼자 살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같이 살면서 이제 놀러도 다니시고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용돈 드릴 테니까 가사 도우미 일도 그만두시고요. 어때요?
저희 다시 잘 살아봐요, 어머니.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혜령에게 든 실망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아들도 이미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닌지 오래였다. 일주일 후 나는 짐을 쌌다. 사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다. 30년을 살았지만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몇 벌의 옷과 낡은 가방,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 단 하나. 20년 동안 내 자리였던 그 소파. 처음에는 다 버리고 갈 작정이었다. 그 소파가 마치 푹 꺼져버린 나 같아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두고 가자니 마음에 걸렸다. 결국 나는 동네에서 가구 리폼 가게에 들러 소파를 리폼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은 한 달 뒤에 월세가 나오면 드리겠다고 사정했더니 젊은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었다. 게다가 리폼이 끝나면 직접 용달차를 불러 목포까지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세상에 어찌나 감사한지. 나이가 들어서일까, 가족에게 외면당해서일까. 가구점 사장님의 사소한 친절에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떠나는 날, 며느리 혜령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새로 이사갈 빌라 사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벽지는 새로 하고, 리모델링 좀 하면 괜찮으려나? 허덕이며 살면서도 자랑이라곤 서울에서 아파트 사는 것 하나였던 며느리 혜령이 입버릇처럼 그래도 우린 집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던 며느리는 애써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이제야 아는 표정이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주고 간 집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도 아들 소유인 적은 없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저 아이를 조금 알 것 같다. 저 속에서는 지금쯤 천불이 나고 있으며 후회도 자책도 아닌 분노만이 가득한 것을.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들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 연락은 하실 거죠? 글쎄다. 네가 하면 받긴 하마. 민서도 봐야 하니까. 혜령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해라. 각자 자유롭게 살자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목포행 KTX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 왠지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는 것 같았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바다 냄새. 50년 만에 다시 맡는 고향의 냄새였다.